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을 딱 하나만 꼽으려면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을 생각하실 거예요. 전쟁, 무역, 논사. 생각해보면 인류 문명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의 항상 말이 함께 있었거든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말은 그냥 가축이 아니라 문명의 속도를 끌어올린 엔진 그 자체였죠. 말이 있는 문명과 말이 없는 문명.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역사학자 피터 켈르크나의 말처럼요, 말이 문명의 수준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말을 이용해서 거대한 대륙을 정복했던 유라시아 문명과 말을 그저 사냥감으로만 생각해서 전혀 다른 역사를 걷게 된 아메리카 문명을 생각해보면 이 말의 의미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말은 그야말로 문명의 힘이자 속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소중한 문명의 동력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말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오늘 조선시대의 수의학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세 권의 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선이 막 세워졌을 때 나온 실용서부터 과학적인 이론을 담은 전문서, 그리고 삶 전체를 아우르는 백과사전까지. 이 책들을 통해서 말을 바라보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어떻게 깊어지고 넓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실용의 시대. 나라를 세우는 그 거대한 과업 속에서 말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1399년에 나온 신편집성 마해방. 이건 그냥 동물 치료법을 모아놓은 책,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진행한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죠. 왜냐하면 군사력의 심장인 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었으니까요. 주가의 큰 일은 군사이다. 군사는 말이 아니고서는 적을 제압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다. 이 책 서문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시죠? 이 책을 만드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말 한마리 한마리가 곧 국력이자 국가 안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들을 전부 끌어모은 말 그대로 지식의 집대성이었습니다. 마치 옷감을 짜는 것 같았어요. 중국의 이론을 세로줄로 삼고 당시 세계 최강의 기마민족이었던 몽골의 기술을 가로줄로 삼아서 엮었죠. 그리고 여기에 동인 경험방이라고 불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경험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최신 지식에 우리만의 노하우까지 완벽하게 합친 거죠. 첫 번째 책이 어떻게 고칠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 아픈지를 묻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경험을 넘어서 과학적인 사고로 한 단계 도약한 지식의 혁명기입니다. 두 책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한마디로 첫 번째 책이 효과 좋은 처방전들을 모아놓은 레시피북에 가까웠다면 두 번째 책인 막영초집언에는 말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병이 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고드는 의학 이론서였던 거죠. 경험에서 이론으로, 이건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학자였던 최명길은 이 책을 두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의 최고 경전과 서로 통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물을 치료하는 학문을 인간을 치료하는 의학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교한 학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이 책에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말이 원래는 용의 후손인데 성질이 사나워서 사람을 해치니까 한 신선이 쓸개를 떼어내서 온순하게 만들었다는 신화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실제로 말한테는 쓸대, 즉 담낭이 없다는 해부학적 사실입니다. 신화와 과학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더 대단한 건 이런 혁명적인 지식을 소수의 엘리트 학자들만 독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 제목에 붙은 언해라는 말이 바로 그 증거예요. 어려운 한자로 된 원문을 우리말로 풀어서 글을 잘 모르는 마구간지기 같은 사람들도 최신 의학 지식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지식을 모두에게 공유하겠다는 생각, 정말 시대를 앞서간 발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삶의 백과사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이 하나의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삶과 경제라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 막혀져요.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19세기 실학자 서유구가 평생을 바쳐 쓴 책 임원경제지. 이 책은 농사짓는 법부터 시작해서 철학까지 말 그대로 시골 생활에 대한 모든 걸 담은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입니다. 말에 대한 부분인 전어지는 바로 이 거대한 틀 안에서 다뤄지는 거죠. 서유고는 동물의 역할을 4가지로 확정합니다. 단순히 국방을 위한 군사적 자산, 이걸 넘어서요. 사냥 같은 여가 활동, 재산을 늘리는 경제 활동, 심지어는 제사나 손님 맞이 같은 가정의 의무를 위해서도 동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말의 활동 무대를 전쟁터에서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확 넓힌 거죠. 정말 놀랍도록 통합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사대부들은 풀이나 나무, 새나 짐승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 외인보다도 못하니 이건 기초학문에 마음을 두지 않은 탓이다. 서유구는 당시 현실과 떨어진 채 책상에만 앉아있는 지식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에게 기초학문이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진짜 지식이었던 거죠. 자, 500년에 걸친 여정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는 전략 자산이었던 말이 어떻게 우주 전체를 담아내는 깊은 철학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조상들한테 말과 소는 그냥 동물이 아니었어요.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몸으로 보여주는 한 쌍이었던 거죠. 말은 하늘과 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소는 땅과 음의 기운을 대표한다고 봤습니다. 주역의 건꾀와 곤꾀에 빗대어서요. 동물 하나하나에 우주 전체의 질서를 담아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세계관은 동물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말의 둥근 발굽은 둥근 하늘을 닮았고 소의 갈라진 발굽은 네모난 땅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몸 자체가 하늘과 땅의 이치를 품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라고 생각했던 셈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처음 나라의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말의 몸을 탐구하는 의학적 대상으로 발전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된 통합적 동반자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조상들은 말 한 마리를 보면서 우주의 조화를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세계를 혹시 너무 쉽게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